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을 뻗는 악마를 악마라고 믿습니까? 그러한 악마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있습니까? 내 이름은 스칼렛입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흘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내 딸 크리스티 이제 20세가 넘었고 지금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크리스트와 거의 같은 나이의 남편 매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의 사랑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행복의 그늘에 숨어있는 악마, 이 악마는 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 이 악마는 인간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릴린 스칼렛과 크리스티는 내 삶을 돌보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현금이 넘겨주세요. 빨리. 악마의 울음소리는 언제 메아리쳤나 궁금해. 우리 아빠는 사회주관을 위해 일하며 정의를 믿었던 변호사였지. 나에게는 아빠를 존경하고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의 구조에 기여하기를 열망했던 형 조지가 있다. 조지의 영향을 받은 그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동자의 권리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TV 다큐멘터리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배우고 이 직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언어학 공부가 필수였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을 목표로 삼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조지는 이미 로스쿨에 순조롭게 입학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궤도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지만큼 똑똑하지 못한 게 분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배웠고 점차 노사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지만큼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서 법학 공부는 꽤 어려웠지만 인내하여 결국 졸업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필요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합격한 공인회계사 시험과 대학 시절 취득한 CFP 자격은 회사에서 다루는 업무 및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노사관계 전문가가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사회적 중요성을 깨닫고 사무실에서 알찬 삶을 살았습니다. 매튜라는 선배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실하다, 정의감이 강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다.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동료 사이였지만 함께 일하면서 점점 그 친절함과 믿음직함에 이끌려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매튜와 그도 나를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매튜와의 결혼을 고려 중 엄마는 기쁨으로 손뼉을 쳤고 아빠는 복잡한 심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때쯤 법무사무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조지는 우리도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조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제 처제 매튜 외동딸이고 그의 아버지는 생애 마지막 해에 돌아가셨고 결혼 전 어머니 마릴린과 함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물론 매튜와 나 마릴린, 그리고 부모님과 조지와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된 아내 마릴린은 55세인데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서 그런지 화장이 좀 무겁고 화려해 보였는데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항상 웃으며 계속해서 아들의 결혼에 대한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외로울 거라 하더군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혼자 있는 것에서 자유를 찾았고 매튜가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아. 마릴린은 무심코 대답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마릴린은 계속 남편이 재산을 꽤 남겼으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 일이 힘들어도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 매튜는 노사관계 전문가만큼 돈을 많이 벌고 스칼렛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릴린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선을 주고받았고 조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릴린은 그들의 반응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스칼렛의 아버지와 남동생도 변호사인데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다니 그런 사람들과 친척이 되어서 영광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례해요. 매튜가 쿨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고 그녀는 무례하게 대답했어요.
나쁜 말은 아냐. 부유한 집안의 친척이 되어 기뻐요. 단지 솔직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왜 별일이 아니라고 기뻐해요. 어머니,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내가 어떤 문제라도 겪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잘 지내면 부모로서는 안심이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브라운 비비안.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긴장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해서 기분이 불편하셨다면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매튜가 끼어들어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마릴린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안정적이고 잘 계획된 삶을 살 계획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알았어. 쓸데없는 걱정해서 미안해. 응,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잘 벌면 되는데. 마릴린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마릴린은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를 모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우리 가족은 마릴린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 돈과 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제 처제를 포함한 가족회의가 실제로 가족회의가 끝난 후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는 이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음 날 매튜에게 마릴린이 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결혼한 직후에 마릴린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튜, 물론 결혼 후에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칼렛, 당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어요. 매튜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왜 그토록 가족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물었을 때 매튜는 당신도 가족 중에 느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의심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키웠다며 나에게 종종 돈을 요구하고 매달 임대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정하기까지 합니다. 매튜는 마릴린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 새 가족을 시작할 때 어머니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나중에 하고 싶어요. 매튜는 마릴린에게 우리가 그녀와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함께 달콤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 둘 다 일하면서 매튜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균등하게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 계획이었던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튜가 공동 은행 계좌에 넣어야 했던 금액이 계속해서 부족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했고 제 자신을 위한 필수 지출이 있어서 줄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에 완전히 기여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집에 살았던 매튜는 마릴린의 요청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예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릴린은 확신하지 못한 채 송금을 가장하여 계속해서 지불을 고집했습니다. 마릴린과 대면하기로 하고 시댁을 방문했다. 마릴린, 매튜가 돈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이상하지 않나? 넌 건강하고 시아버지 유산도 있는데 왜 매튜한테 돈이 필요한데 마릴린이 행동한 거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매튜는 여기에 살면서 매달 돈을 냈습니다. 나는 당신 결혼 후에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아들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두 사람의 몫이 아닌 한 사람 반의 몫만 요구하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독단적인 규칙을 생각하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처도 시어머니에게 보탬이 되어야지 그런 상식이 없다는 걸 내가 단호히 부정하니 마릴린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네. 마릴린이 당신을 방해한 배은망덕한 바보.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이제 당신은 너무 편안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너는 결혼했다. 내 아들 아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르칠 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완전히 벌리지는 않았지만 추악한 모습으로 뒤틀려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두려움이 치밀어 오르고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집에서 탈출하듯 시댁에서 도망쳤다. 매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나는 느꼈던 두려움과 충격이 다시 솟아오르고 눈물이 흘렀다. 우리 엄마는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갖고 있다고 매튜가 설명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평온함에서 분노로의 변화는 충격적입니다. 매튜는 이제부터 그가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고 나는 마릴린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가능한 한 마릴린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지만 매튜에게 그녀를 혼자 처리하도록 두는 것이 공평한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매튜와 마릴린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릴린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매슈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매슈가 매달 메럴린에게 보내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할 때 메럴린이 정기적으로 와서 매슈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개입하면 그녀는 화를 내며 나를 꾸짖을 것입니다. 당신과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아들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보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마릴린은 항상 만족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매튜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기 쉬웠습니다. 돈 매튜가 마릴린에 대해 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답답했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니 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임신한 이 기간 동안 부모님이나 조지와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매튜의 아이와 사랑하는 딸 크리스텔을 낳았습니다. 부모님과 조지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 기뻐하며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조지와 그의 아내는 마치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나눴습니다. 마릴린도 첫 손주에 대해 기뻐했지만 승리와 같은 전혀 다른 이유, 미래의 소득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여자는 리치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렛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축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횡재와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마릴린만 받죠. 돈 벌려고 그 손자, 야 축하 선물 좀 줘. 결국은 행복한 날이네. 마릴린이 아이를 낳은 뒤 무슨 이유인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평소에는 우리가 축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마릴린 그치 무슨 소리야? 내가 매튜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 둘이 부모가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런 축하 행사가 일어났으니 축하 선물은 내가 받아야 할 텐데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거야. 걔가 이런 말을 내뱉었잖아. 가증스러운 얼굴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우리에게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마릴린과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린의 조종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크리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마린의 영향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크리스트는 그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메럴린을 제외하고 우리 셋만 있었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티가 13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매슈는 건강검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상당히 진행된 악성 종양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불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숙한 장례식 후 질병과 싸우는 마릴린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매튜가 더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했지만 그의 조기 사망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계획에 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스칼렛은 매튜의 아내로서 당신은 나를 섬겨야 하고 크리스는 빨리 성장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부자 기대된다. 매튜는 메릴랜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이었는데 이제 그가 없어진 이상 매튜의 장례식 마릴린이 갑자기 나타난 지 약 3개월 후 마릴린이 나뿐만 아니라 크리스티까지 겨냥하고 있는 맹공격의 전면적인 예봉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지루해졌어. 오늘 상당한 액수를 모으러 왔어요. 당신은 감당할 수 있어요. 매튜의 유산이 빨리 손에 들어왔나 봐요. 매튜의 유산은 크리스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할까요? 매튜의 유산은 당연히 그의 것입니다. 엄마 나 대신 아내와 아이에게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법에 따라 내가 직접 가져갈게요. 그의 아내가 나를 돌봐야 하고 크리스티가 할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당신이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튜로부터 충분한 돈을 짜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우리로부터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릴린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이성적으로 반박했고 마릴린은 전형적인 방식으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크리스티의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빚진 것을 나한테 주는 걸 이해하지 못해. 마릴린이 비명을 지르며 크리스티의 돼지 저금통을 움켜쥐고 그것을 바닥에 부수었다. 돼지
저금통이 여기저기에 흩어진 동전을 깨뜨렸다. 마릴린이 무서운 표정으로 돈을 집었다. 크리스티가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몸을 떨며 얼어붙었다. 너무 놀라서 개입하거나 모은 돈을 주머니에 넣은 후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릴린이 위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에 평소 금액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크리스티자라서 더 큰 알을 낳아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크리스가 내 필요를 돌보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라이프 스타일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현금 빨리 넘겨주세요. 그녀는 그녀만큼 빨리 떠났습니다. 폭풍처럼 찾아온 과거의 인기 TV 프로그램 주제곡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오로지 크리스트를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마릴린의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등등. 7년이 지났는데 왜 내 손녀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니? 마릴린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화가 나서 아들의 아내로서 실패하고 있군요. 아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 갈 테니까 태도를 바꾸고 그녀의 말대로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마릴린이 와서 나를 꾸짖기 시작했어. 왜 내 현금 결혼식에 나를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꽤 부유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인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딸이 없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낯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릴린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내 목표는 크리스트가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능숙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때까지 크리스트는 결혼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조지에게 대피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크리스티를 메릴랜드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지대로 보냈습니다. 조지와 그의 아내는 기꺼이 협조했고 크리스티의 대피. 거의 1년 동안 조지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크리스티가 1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크리스티가 내 딸 마릴린으로 남아있으면 할머니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전에 크리스티를 입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 메럴린과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면 메럴린과 우리 사이의 법적 관계도 매슈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조어지의 딸이 크리스티를 입양하면 메럴린과의 관계가 더욱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조어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크리스트가 계속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조지의 딸 크리스티가 항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조지의 가족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라도 마릴린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마릴린의 요구를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의 결혼은 계획대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릴린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그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했고 마릴린이 알고 분노할지도 모르는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끊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와 크리스티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마릴린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화가 났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당신은 스칼렛과 크리스티에게 충분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릴린이 도착하기 전에 조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의 부모와 그들의 재정적 필요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마릴린이나 시어머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갈취했습니다. 우리는 메릴랜드의 거의 모든 욕설과 불합리한 요구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을 손해 배상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다. 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아빠였죠. 마릴린은 승소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투자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는 마릴린이 투자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도 했고 초기에 빚도 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와 도박의 성공으로 그녀는 몰락했고 그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패배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은 빚과 임박한 소송으로 참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마릴린의 괜찮은 삶에 대한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그곳에는 불쌍하게 울고 있는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리버가 악마의 빛을 먹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자유로워진다. 생각했던 대로 노동자를 돕는 꿈으로 돌아가고 싶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딸이 성장한 지금 크리스라는 보물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다.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신디입니다. 35세 직장인입니다. 남편 조를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일종의 소개팅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조와 저는 동갑입니다. 같은 나이이고 같은 취미를 공유했고, 그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밝고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조가 지금까지 한 명의 잠재적 신부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잘 부탁해 저랑 동갑인데 노티 아닌 척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말이 좀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도 있었고 조는 바로 이혼을 언급했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의 일부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말에는 비교적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운전도 하고 당일치기 여행도 취미였어요. 혼자 여행을 많이 갔는데 결혼 후에는 기본적으로 짝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결혼 전까지는 외출할 때 그 차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 차가 한계에 가까워서 계속 제 차를 이용했어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승객도 거의 없어서 소형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다음 차량 검사 전에 새 차를 구입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조와 이에 대해 상담했을 때 그는 그것이 당신의 차임으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했지만 어쨌든 교체할 예정이라면 소형차 대신 더 큰 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고 동의했고 다음 주말에 같이 차를 보러 갔다. 차를 보기 시작하면서 조는 더 신이 났다. 자기가 좋다고 말한 차는 꽤 비쌌다. 확실히 성능이 좋았다. 실내가 넓고 불평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출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운전 빈도는 둘 다 거의 같고 가게에서 지출하는 것이므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가 제안했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차를 보러 갔지만 첫 번째 차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결정했지만 조의 이름으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바꾼 후 조는 점원에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매장에 가든 조에 대해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직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다소 내가 조를 말리려고 하면 거만한 태도를 보이더니 퉁퉁이 부르퉁해지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 남편은 뭔가 안 좋을 때마다 성급하게 이혼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나는 영업사원에게 아낌없이 사과했다. 어쩌면 그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금액이 낮거나 저렴하면 대출을 받으세요. 영업사원과 상담하면서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신디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쨌든 지불하는 사람은 나일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나는 이 아이디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차들은 나에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 배달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래서 차가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동안 나는 내 낡은 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함께한 마지막 순간을 간직하는 차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드디어 이 비좁은 공간에 작별을 고하는군요. 히읗 운전 중에 남편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무심코 대시보드에 남겨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눈에 들어왔어. 새 차 샀는데 고급차인데 남편의 동료 중 한 명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새 차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허영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는 내 이름으로 샀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3개월 만에 이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새로 배송받은 차를 타고 처음으로 간 곳이 시아버지 축하차 방문한 시댁이었습니다. 법조계 퇴직 남편이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서 인사를 주셨을 때 신이 나서 차를 보더니 새 차다 멋지다 멋있다며 나가자고 했어요. 다음번에 함께하자. 시어머님도 저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스파 여행 어때요? 신나 보이셔서 시어머니의 뜻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의 일과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 중 하나는 딸을 정말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옷을 나눠 입으면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낳은 것은 조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디가 괜찮다면 다음에 같이 나가자고 해서 신났지만 남편은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농담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는 결혼하기 전에 찡그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삐죽이 귀여운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종종 나를 잡기 위해 이혼 위협을 사용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퇴근 후 거실로 들어와서 내가 사준 고급차를 아빠에게 선물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대야 우리 이혼하자. 응.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남편 죽은 것 같아 진지하게 잠깐만 왜 갑자기 아빠가 저 차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그의 은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그에게 그 차를 선물하고 그에게 운전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놀랐던 것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궁극적인 방법이지만 어떤 이유로 조는 단호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고집이 세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왈가왈부하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아버지랑 같이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추리해봤지 차를 선물로 주는 거 아닌가 했으나 그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다툼이 계속되고 조는 마침내 외아들로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딸이 아닌 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조는 어제 어머니가 딸을 갖고 싶다고 한 말에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가 나와 함께 나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경쟁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 온천 여행을 시켜주는 게 어때? 어제 동의했지. 아직도 불만이 없니? 조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전성기가 지난 여자와 결혼했지. 그렇지 않나? 나 당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는 삶의 책임은 누구지?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봐. 그 사람의 거친 말을 들으니 조에 대한 마음이 전성기를 지나 급격히 식어버렸지. 뭐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 반대로 누가 지적하면 짜증나.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조보다 나을지도. 몰라.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생계가 조의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조에 대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웨이트 스태프에 대한 그의 태도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의 불합리한 고집을 부르퉁하게 만드는 그의 빠른 나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면서 나를 좌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가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나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내 눈이 이혼 서류 같았어. 마음에 안 들면 자동차 소유권 양도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했어.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나가면 돼. 어떻게 될 건지. 이혼 서류는 또 뭐였더라? 이미 작성했어요. 할 때 괜찮다고 중얼거렸어요. 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다음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대출을 받았는데도 소유권 이전 문서를 가져오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L 대출이 아직 유효한 동안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시아버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즉, 조가 원했던 것처럼 깜짝 선물이 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시아버지는 차를 원한다는 암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차를 판매하는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더러워진 것 같아서 계속 운전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차는 인기 모델이었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려면 잠재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직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 마음에 드는 새 차를 선택할 수 있고 조에게 소유권을 바꾸는 것은 대출 때문에 복잡하다고 했고 차를 하나 더 살 수밖에 없다고 아빠는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실례합니다. 아빠는 차를 원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조는 중얼거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그가 사과하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었지만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차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대리점에서 나중에 가져가기로 동의했습니다.
안도감을 느낀 날짜, 다음 주에 조가 직장에 있는 동안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주차장에서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열쇠가 평소 있던 자리에 아직 걸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가 아니라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받지 않았다. 믿지도 않았는데 조가 차를 어딘가에 탔는데 그 차는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마침내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동료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고 우리 둘 다 내가 무심코 외친 소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기 화면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답답했지만 그 사람이 여행을 간다면 오늘 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세웠던 계획을 빨리 실행하기로 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직장에서 알고 그에게 예약을 요청한 아파트 임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이삿짐 회사가 와서 내 모든 소지품, 가구 및 가전제품을 옮겼습니다. 새 집이 곧 가까워졌고 오후 중반에는 나의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시작했는지 어깨가 무거워서 그랬는지 졸고 있었는데 전화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조에게서 온 전화였나 봐요. 그 사람이 집에 왔나 봐요. 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전화할 정도로 놀랐어요.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전화를 받았을 때 신디, 예상대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의 목소리는 열광했지만 집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사고가 났고 보험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더니 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사고 어디 다쳤니 걱정 좀 하려고 물었지 내 잘못은 아니고 상대방이 잘 챙겨줬는데 무엇보다 보험이 뭐야? 한숨을 쉬었다. 잠시 차를 만져봤는데 조는 알겠다고 했고 왜 묻지도 않고 차를 빼냈고 차를 따로 쓸 때는 서로에게 알리기로 약속한 것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신디가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사고라는 말을 듣는 게 확실히 불안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칠 기력이 있었다면 아마 심각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현재 도난 신고된 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침착하게 말했다. 사실은 경찰에 차를 오늘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가 확정되어서 보험이 취소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취소했어요. 이 말을 듣고 차에 손대지 마세요. 제 남편이나 오히려 곧 전 남편이 될 제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와 잠깐만.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도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디가 먼저 도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요? 보험에 대해서는 집에 돌아가면 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고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로 뭐라고 소리쳤는데 그래도 끊었는데 그 사람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너무 귀찮아서 다음날 전화를 꺼버렸어요. 방 정리를 위해 일을 쉬는 날 아침에 휴대폰을 다시 켜니 전 남편의 미스 전화가 가득 찼다. 새벽 1시쯤 또 전화가 왔다. 아마 집에 돌아왔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경솔하게 이혼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혼을 언급하면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이혼 위협을 받으면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기엔 너무 민망해서 35살에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응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그 답답함이 쌓이고 나서 방 정리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망설임을 이겨냈다.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전 남편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시어머니한테 온 전화였어요. 어제 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사고에 대해 얘기하고 신디가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시어머니께 다 설명드렸고 시아버지께도 사과드리고 차갑과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이혼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넉넉히 사과하시고 괜찮으시면 그 회의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조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이혼 후 모임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가 전 남편을 꾸짖고 계셨다.
시어머니가 내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역시 거실 전 남편은 투덜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 내 인생이 엉망이라 상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에 대한 변호사는 끊임없이 저에게 이혼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정서적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 남편의 신앙은 논의 결과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전 남편이 새 차의 원래 비용과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돈 안 신고 철회하면 차액은 시아버지께서 제가 나가는 길에 부담해 주실 거라고 시어머니가 너랑 같이 못 놀아서 아쉽다고 신디 그래서 괜찮냐고 답장하자.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남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실 그날까지 남편이 차를 자랑하던 동료들이었다. 이 동료들은 현장에 있어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혼했고 차를 도난 신고해서 직장에 소문이 퍼지고 뒤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던 때쯤 이직 얘기가 나오더니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뛰어올랐다. 현직이가 불편하지만 전근이라기보다 강등에 가까웠고 농촌으로 보내졌다. 집안일도 못하니 편의점 음식과 세탁소 여사에 의지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고 세탁 매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저를 식사에 초대한 캐서린은 너무 무서워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만나기로 합의해서 기쁘고 이제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예산 내에서 새 차를 구입하고 예전처럼 혼자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말씀하신 대로 방금 집을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35세 주부이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맥스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집에 저만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년에 뇌졸중을 겪었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약간의 마비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대부분의 일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활동 원래 장인어른이 맥스와 결혼하기 전에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저는 증권사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정말 존경해요. 동거하면서 자주 투자에 대해 논의하고 경영을 평가할 기회를 얻었고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어머니 헬렌은 부드럽게 웃으시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괴롭힘이라고 부르는 일에 결코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제가 재정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 아버지께 정말 좋은 일입니다.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누워있지도 않고 한동안 치매 걱정도 안 할 것 같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다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맥스를 원한다. 저도 그런 커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몸이 점점 약해지고 계시더라고요. 혈압도 좀 높은데 의사 선생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여기 요새를 너무 오랫동안 지키고 계시네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인계받았습니다. 집안일은 공평하지 않지만 에밀리는 아빠도 돌봐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샤워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산책할 때 동행할 사람뿐이고 이 시점에서 의사가 에밀리를 방문합니다.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엄마에게 아빠의 매일 산책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매일 산책하는 데이트 같을 텐데 믿을 수 없군요. 에밀리 글쎄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게 맡겨만 주시면 시부모님과의 생활이 평화롭게 계속될 것입니다. 제 유일한 걱정은 제 형수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댓글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맥스는 해외에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속인도 낳을 수 없습니다. 맥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테니 너무 편해지지 마세요. 이 가족의 자산에 대한 상속권도 가지고 있어 직접 대면할 수도 있지만 지치고 시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우아하게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내 실력을 보여주는 고딜지도 모른다. 소피아는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부유한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시어머니와 불화를 겪는 경우가 흔하지만 제 경우에는 형수님과 어느 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빛 현관의 법들 에밀리 처음으로 당신과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예, 시어머니, 실제로 무엇입니까? 소피아는 곧 출산할 예정이며 일시적으로 그녀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 집에 우리 가족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때가 벌써 좋은 소식이군요.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집안일도 하셔야 하는 날씨에 차를 마시며 부탁을 거절할까 하다가 차를 마셨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에밀리 시아버지가 말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소피아도 부모님 집에서 당신들 외에는 더 편안하게 지낼 것입니다. 손자를 돌보기 위해 가까이 있어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대답하는 것을 듣고 소피아가 오도록 합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서 소피아가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너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안타깝고 내 어머님도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서 결국엔 내 부담이 될 것 같아. 에밀리, 그리고 그건 시아버지도 걱정되는 것 같아. 나를 걱정하기 위해 소피아는 나에게 여러 번 비웃는 말을 했지만 내 시댁을 위해 나는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은 소피아가 더욱 대담해졌고 결국 내 시어머니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아기가 태어나면 소피아는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손자와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소피아 같은 놈들한테는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말하면 웃기만 하고 참았다. 그럼 소피아를 초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돌보기로 약속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딸에게 그들은 그 경험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에밀리, 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방을 준비하세요. 형수를 위해 쇼핑하러 가다 빨리 손주에게 줄 옷과 장난감을 고르러 갈 수 있을까? 우리 셋은 웃으며 토론을 마무리했고 형수는 준 동안 시댁에 머물렀다. 출산은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은 형수 드라마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만 스피커 없이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으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시어머니들도 똑같이 놀라시고 조금 펄쩍 뛰어서 보고 싶지도 않아 짜증나기만 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집에서 나가도록 하세요. 신우이,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 장기 여행을 가든 맥스를 만나든 상관없어. 그냥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기다려. 평소대로라면 처제의 민우를 쉽게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돌아오면 너도 오는 게 좋을 거야. 너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아빠와 약한 엄마, 형수를 돌봐야 해. 나는 돌보지 않을 거야. 그게 며느리로서의 일이야. 고맙다.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줬는데 끔찍해. 형수님의 잔인한 말에 분노한 부모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니?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 무섭다. 그냥 말할게. 임신한 딸에게 소리 지른 아빠. 엄마 휴대폰을 쥐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출산에만 이용하고 무시하고 너무 멋진 사람들이어서 분노와 답답함으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에 찬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가족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자 시아버지는 그 좌절감이 너무 컸다.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시아버지가 손에 메모를 가지고 있어. 괜찮아, 우리 계획은 있어. 일단 소피아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전화를 끊어서 메모를 읽었고 시아버지 내 신경을 진정시키려는 듯 안심시키는 미소로 내 팔을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시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가벼웠고 속이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안도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너 돌아올 계획이야.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쯤이면 내가 집을 나갈 시간을 정할게. 처음부터 들었어야지. 완고한 형수 상대하는 게 너무 귀찮아. 저녁 식사 후에 청소해야 해. 그렇다면 실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딸이 있어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 눈물이 흘렀다. 진짜 난 괜찮아. 시어머니 그 말 듣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나 봐.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논리적인 주장으로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시아버지께서 참느라 정말 미안하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물었지만
알고 보니 소피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피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녀를 함께 징계할 계획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집에 와서 아기를 낳고 가족 지원을 구할 때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다룰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여기가 에밀리가 할 곳입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내 가치를 지켰습니다. 매번 소피아의 남편이 찾아온 직후에 그녀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소피아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에번은 시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에밀리가 들어오자 나는 소피아와 씨름하던 다른 사람을 만난다. 시아버지는 이 가족에 합류하기 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에반처럼 중개회사에서 일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나에 대해 말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피아에 대한 답답함을 형부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교정하려고 해도 그녀는 핑계가 없습니다. 성격이 이미 버릇없어져서 임신으로 인해 자연이 더 나빠져서 내 딸이 에밀리에게 출산을 위해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떠나라고 말해서 내 시어머니가 내가 본 것보다 더 화를 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니? 너와 내 딸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시아버지 잘 지내세요. 같은 직종인데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아마도 참을 수가 없어서 잠깐만요. 내가 당신과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때문에 그녀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부모님은 사소한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고 내 형부가 소피아의 행동에 대해 또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하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내 귀가 믿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있어요. 손해도 봤다.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도 해봐서 장모님은 이제 손을 뻗은 모습이시라 화를 내시며 부모님 집에 아무렇게나 의지할 계획이시네요. 돌이켜보면 그녀가 정면으로 맞닥뜨렸어야 했는데 순진한 시아버지가 실망한 모습을 후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드디어 시아버지와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잠깐만요. 과거에 시아버지와 가졌던 논쟁이 생각나서 마음에 뭔가가 찰칵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올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에반 내 시아버지 드디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알았어요. 에밀리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바쁜 한 주를 보낼 거예요. 우리는 바쁠 거예요. 절대적으로 시어머니 이걸 합시다. 내가 말아올렸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예정대로 소매를 걸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형수는 출산을 위해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귀찮은 여자가 이제 떠났는지 궁금해. 잠시 여기 누워 있어도 될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좋은 시누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동산으로 걸어가다가 집 바로 앞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의 간절한 부름에 오이 형수처럼 쿨하게 대답했지만 차분한 태도로 곧바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부모님 집은 항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될 만큼 시끄러웠다. 시댁은 스피커폰도 없어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옮기더니 집도 팔았고 출산을 위해 가족 지원을 구하다가 임시로 지낼 곳은 없다고 대답했다. 팔았다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떠나라고 했으니. 농담은 안 했어요. 당신이 잘 떠났다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 집이 팔릴 수 있습니까?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당신만을 위해 유지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집을 팔았습니까? 아빠한테 도둑이라고 고소할 거야. 임신한 것도 잊은 듯 형수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과장된 한숨을 쉬었다. 형수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당신 이름으로 된 우리 부모님 집이 미친 짓입니까?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퇴원하실 때 내가 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샀습니다. 예, 시아버지는 뇌졸중에서 회복된 후 다소 낙담하셨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자산 구조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요양기간 동안 투자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대개 일 때문에 해외에 있고 우리가 이기적인 형수에게 맡긴다면 그녀는 아마 그 자산만 가져갈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현금화하면 EAS 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시아버지가 관리하기 쉽도록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축을 통해 가족용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싱글날과 남편으로부터 재산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제 이름으로 대신했고 시부모님이 평생을 사랑했던 집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형수님이 다 망쳐놓기 전까지는 뭐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당신이 다른 질문을 한 것처럼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그들은 이 형수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거의 우스꽝스럽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집을 팔았지만 다른 집을 마련한 다음 나도 거기로 갈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냉정하게 말하면 형수는 AB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차단당했다고 언급할 때 당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수는 알아차렸지만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전화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들었습니다. 형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아까의 허세는 즉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분명히 들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화 들어봐. 엄마. 아빠한테 오해라고 전해줄 수 있어. 나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거야. 도움이 필요해. 산후에 힘들 것 같아. 형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내가 마지막 카드를 쓸 때인데 왜 안 돼? 바람 피운 남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형부가 말한 믿을 수 없는 일이 형수 임신 시기가 형수와 일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형수 외도였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형수님의 긴 출장은 이미 형수님이 불륜 파트너와 함께 기대했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형수님이 계획했던 불륜에 대한 스크린샷과 기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남도 꽤 화났는데 내가 차버려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 농담 반반 농담조로 말하다 갑자기 전화가 끊긴다. 아마 지금 당장 처남에게 전화하려고 애쓰고 있을 거야. 처남은 이미 이혼하고 위자료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누이가 상속에서 그녀를 제외하기 위해 처제와의 의사소통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재산을 맥스와 에밀리의 손에 맡기고 에밀리의 개입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훨씬 쉬워진 재산은 단지 돈일 뿐입니다. 이제 관리와 서류 작업이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처남과 시누이가 보유한 증거를 가지고 도중에 그들을 화나게 했던 전화를 녹음했습니다. 시누이는 가족과 상속 지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에번이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직면했고 이혼 법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떠난 것 같습니다. 처남과 함께 살던 집에서 임신한 배를 타고 혼자 조용히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낡은 공공주택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키우느라 애쓰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왜 전화 안 해? 피곤해? 외로워? 돈이 없어? 한탄한다. 소문도 불륜 상대가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버렸다고. 친자관계도 성립하지 못하고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여동생 시누이는 위자료 빚을 갚으면서 어려운 가족을 위한 임시지원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빚을 갚기 전에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 부양해야 합니다. 외도한 아이가 있어도 시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혼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누이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결백하고 시댁의 첫손주이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도와줄 의향이 있어요. 저는 새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어요. 에밀리 윌로우브룩 마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시어머니가 신문에 손을 댔을 때 시아버지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5. 윌로우브룩 마트에 대해 얘기하면 그 새로운 디저트로 지금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녀는 웃으며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우리보다 매장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투자에 관심이 있는 회사의 매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조사 전략입니다.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수와 멀어진 이후로 이 멋진 시댁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시어머니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은퇴를 기다리는 시댁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니 내 하루는 평화로운 미소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삶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드라마나 만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저는 깊은 두려움을 동반한 마음속에서 제가 시어머니 또는 밀로부터 경험한 가장 불길한 형태의 괴롭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캐서린입니다. 저는 30세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주부 영업사원인 남편 타일러, 10살 아들 로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3년 전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이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만나고 싶다. 싱글이었을 때 아이가 있는 이혼남을 소개받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타일러와 로렌을 만났을 때 둘 다 너무 순수하고 사랑스러워서 타일러에게 완전히 반했고 바로 반해버렸다.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로렌은 나에게 빨리 따뜻해졌고 우리 셋은 돈독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주말 드라이브로 가족 캠핑 여행을 다니며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캐서린.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우리가 여자아이를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너무 기대됐어요. 함께 최선을 다하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엄마 또 매일 뱃속의 아이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중병을 앓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반칙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를 더 자주 집으로 부르기 시작한 지 2개월 후, 우리 아파트는 그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지만 거의 매일 전화를 받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매일 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낫지 시어머니. 그럼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다리를 다쳐 실내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계셨던 며느리로서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돕는 것이 내 역할이었는데 나는 일 자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육체 노동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일하는 동안 타일러의 전 부인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소심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축을 위해 요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고기는 늘 질기고 국물은 너무 매워서 청소도 엉성하고 대걸레도 제대로 못 쓰고 걸레질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 실력도 부족하고 필요한 물건은 손빨래도 안 해준다는 불만이 많았다. 끊임없는 악에 나는 타일러와 그의 전 부인이 왜 이혼했는지 명시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그 일과 관련이 있다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의심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는데 배가 꽤 컸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같이 드시겠어요? 제 목도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넷이서 하는 일이 흔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타일러에게서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늦게 집에 올 예정이니 나 없이 저녁을 먹으세요. 시어머니는 이 고기가 무엇인지 손자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분명히 불쾌해하셨습니다. 씹기 힘들 정도로 싸구려 잘 사셨나요? 우리는 항상 최고를 살 여유가 없고 이 스프는 물맛이 나고 이 스프는 병원 음식보다 물맛이 더 나네요. 살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녁 식사 분위기가 형편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불평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로렌은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것처럼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배가 커질수록 타일러와 로렌이 내 뒤에서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 시어머니가 뭔가 잘못됐어. 이혼 직후에 나한테 많이 의지했었지. 미안해. 너무 잘 안 들려. 다들 날 떠나가. 시어머니 방해야. 필요 없어.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들고 있다. 미아야, 이 쓸모없는 아내야, 뭐 하는 거야? 타일러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길을 멈췄다. 그만둬 엄마. 캐서린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타일러가 때마침 집에 들어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 다리가 풀렸고 무너졌던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임신 6개월쯤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자주 오시더니 나는 항상 불안해. 그녀가 언제 예고도 없이 들를지 몰랐다. 나는 UPS나 집안일을 감독할 여유가 없었고 심지어 내 옷도 너무 캐주얼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대부분은 불안한 나날이었다. 법률은 내 임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자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중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걱정스러워 보여서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과도한 설탕 섭취를 피하라고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엄격히 조언받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반복해서 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온 과자와 세일하는 과일이 있었는데 그녀가 웃으며 제안했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매번 내 배가 커지자 그녀가 왜 분명히 화를 내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항목이 사라지곤 했고 꽤 자주 죄송해요 캐서린 제가 깨뜨렸어요. 접시 하나 더 괜찮아 엄마 시어머니 상처받았니 내가 치워줄게 설거지. 유리 깨져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연스레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타일러한테 얘기했는데 걔는 그렇지 않을 것 같나요? 저처럼 마음속으로는 저기가 느껴지네요. 미묘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준 타일러 덕분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해서 미안해요. 임신 7월쯤에는 배가 눈에 띄게 자랐고 시어머니는 또 나를 자주 집에 부르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을 핑계로 나에게 허드레시를 시키곤 했고 때로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도 했고 그래도 허리의 부담은 더 컸다. 나도 힘들다고 저항하려 하면 집안일을 내가 맡아야 했고 그 사람은 화를 낼 거예요. 임신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냉담한 마음이었는지 힘들더라도 집안일을 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내가 그녀의 분노에 직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으면서 집안일을 하다가 왜 시무룩한 얼굴로 너한테 운동을 시켜주느냐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은 아기에게도 나에게도 안 좋다고 하더군요. 내 페이스는 논쟁도 내 감정도 표현하지 못함 점심시간까지 집안일을 하면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다. 시어머니 집에서 식사도 하고 가끔 점심을 차려주곤 했는데 여기서 하면 그냥 놔둬 샀는데 나쁘지 않은데 그녀가 준 음식은 내가 먹지 않거나 썩었다고 지적하면 분명히 상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짖곤 했다. 준비하느라 고생한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나를 조롱한다. 아무리 사과해도 이 힘든 시기에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로렌은 나의 감정적, 육체적 지지자였다. 걸레질은 할 수 있다. 허리를 굽히는 건 힘들겠지. 고마워 로렌은 생명의 은인이야. 로런은 통찰력이 있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었고 재미없었던 유일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손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캐서린은 신경 쓰지 않고 주스나 흥미로운 사탕으로 로런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만하지만 로렌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차가운 말을 했고 나에게 차가울수록 그녀의 손자는 더 싫어했습니다. 물론 타일러는 쉬는 날마다 항상 내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여러 번 혼났어요. 캐서린에게 일을 시키지 말고 상한 음식도 먹이지 말라고요. 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타일러 당신은 속고 있어요. 캐서린이 나를 속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쩔쩔매고 있어요. 엄마 저 치매라고요? 뭐 그래서 시어머니와 미국의 관계가 날로 악화됐어요. 임신 8개월쯤 되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쇼핑을 하던 중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타일러 아내 맞죠? 제가 사실은 그의 전처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타일러의 전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소피아에게 말한 것처럼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은 그녀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말입니다. 물론 소피아는 자신이 직면한 일을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중 시어머니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로렌이 상한 음식을 먹여 끝없는 집안일을 강요당하고 저항하면 혼나는 일 이런 유독한 환경에서 로렌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다. 출산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 침입자 취급을 당하다 할머니가 로렌을 소피아에게서 빼앗아 계속 집안일을 하던 중 어느 날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높이 쌓아두었던 냄비가 넘어졌다고 시어머니가 당국에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타일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한 소피아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로렌을 타일러와 함께 떠났습니다. 소피아는 시어머니를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로렌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말해줄게요. 소피아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족의 안녕을 지켜야 했고 한 달쯤 지나서 끔찍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자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때 타일러 뒤에 숨어있던 로렌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봤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동의해요. 당신이 캐서린을 때리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아니, 착각이에요. 확인해볼까요? 그럼 무슨 뜻인지 제가 수술했다는 건가요? 내 휴대폰으로 특별 앱을 실행했는데 이 방이 카메라에 찍혔어.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방 조치여서 소피아의 경고에 따라 영상을 재생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려고 하던 중이어서 프라이팬 엄마 설명하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 이제 눈물 날 뻔했어. 난 그냥 내가 나한테서 빼앗긴 게 질투났을 뿐이야. 그녀의 추론은 완전히 이기적이야. 타일러와 이혼 후 다시 같이 살고 싶었지만 실망했어. 그가 너무 빨리 재혼했을 때 그녀는 아들과 손자를 혼자 둘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러한 이기적인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삶에 들어와서 로렌과 나는 그녀의 말에 혐오감을 느꼈습니까?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니? 그날 열띤 논쟁 끝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났고 나중에 타일러는 어머니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전적 지원이 없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타일러가 분노한 부분의 일부는 그때까지 소피아가 나에게 공유했던 모든 것을 타일러에게 말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소피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눈에 띄게 좌절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몇 주 후에 티어즈 인 허 아이즈를 떠났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딸을 낳았고 생활은 평안했고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후원을 잃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으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후배 매니저의 괴롭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어머니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지금은 생활이 너무 힘들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해하지만 우리에겐 각자의 일이 있다.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월 200이라도 도와줄 수 없나요? 너무 많으면 100도 도와줄 수 없나요? 지금 끊어야 해서 미안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 무시하고 기다려주세요. 전화 끊고 바로 차단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선반 정리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소피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봤는데 좀비처럼 딴 사람처럼 말라서 앞에 소피아가 서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친절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저는 남편 사무엘, 딸 사라, 시어머니 릴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며 결혼한 이후로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릴리는 집안일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게으른 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미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릴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 세러를 절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세러는 할머니를 똑같이 좋아하여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조차도 손주들에게 애착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그 애정으로 인해 그가 세러를 키운 방법에 대해 원치 않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러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릴리는 세뮤엘의 제안에 따라 TV가 그녀를 키우게 한 것이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세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은 A였습니다. 발달 지연 세러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고 릴리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자가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사회자는 세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릴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의 열띤 반응을 떠나 릴리가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아, 농담이었어요. 미안. 레이첼은 그 이후로 사라에게 사탕을 주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계속 사라를 사모했지만 사무엘이 곁에 있을 때만 그랬는데 그가 떠나는 순간 밤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사라는 너무 불쌍한 아이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미래의 그녀가 될 거란 말을 들었어. 장애소년이 누군가를 다쳤다는 걸 들었어.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특히 그녀. 앞에서는 그만두세요. 우리는 그녀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어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 그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아이만 낳을 수 있는 며느리를 낳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나이 많은 엄마들이 이런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는 실수였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만둬 달라고 해도 며느리보다 어린 며느리가 생겼는데 며느리는 듣지 않더군요. 시아버지가 좋아지려고 어머니가 변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무엘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쫓겨나시면 갈 곳이 없고 나름대로 사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라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데려가는 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 딸을 위해 강해져야 해. 딸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 사라는 이제 7살이야. 천천히 말하지만 확실히 초등학교 사무엘의 특수교육반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나는 사라가 잘하는 것을 따뜻하게 지켜본다. 자기 페이스의 시어머니는 왜 남들처럼 되지 못하느냐고 한탄하다가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임신이 아닐까 의심하며 산부인과에 갔는데 당연히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사무엘과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사라님은 큰언니가 되실 거예요. SS도 기뻐 보였는데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다음 사람도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 중절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더 높은데 솔직히 말해 가족 내에서 이어지면 다음 아이도 분명 장애가 있을 거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고 가신 후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사무엘이 나에게 돌아섰다. 어이요. 괜찮아요. 참을 수 없다면 레이첼 우리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난 괜찮아요. 그녀는 사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녀는 이 아이를 너무 적게 데리고 올 거예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할 줄 알았나요? 어느 날 사라랑 놀다가 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걸 봤는데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헤이 레이첼 잘 지내요? 나타난 얼굴은 사무엘의 여동생 에밀리였어요. 종이봉지를 들고 있던 에밀리는 혼자 살고 있고 늘 그랬어요. 나를 존경했다. 에밀리는 항상 나를 좋아해서 시어머니의 반말로부터 나를 은근히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사라와도 잘 어울린다. 그녀는 정말로 밝고 명랑한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함께 쇼핑하러 간다. 시어머니는 에밀리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에밀리의 노년기 아이 때문에 에밀리의 존재는 시어머니의 수동적 공격성을 배회해서 자주 유지. 에밀리 오랜만이야. 오 에밀리 오기 전에 전화했어야 했어. 에밀리 놀자. 에밀리는 우리 셋의 따뜻한 환영에 미소를 지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레이첼이 말해요. 우리 둘 다 위층 내 방으로 갔어요. 짜잔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았어요. 레이첼 에밀리가 가방에서 스타일리시한 드레스를 꺼냈어요. 좋은 행동인데 임신했어요. 혹시 궁금해요. 내가 망설이는 걸 알아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에멀리가 말했어. 내가 그랬을 때 입어보는 게 어때? 드레스가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내 엉덩이를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어. 와우 이런 게 존재하는지 몰랐어. 고마워 천만에요. 사실 저는 똑같은 옷을 하나 더 샀어요. 에밀리에게 맞춰주고 싶어서 그녀가 준 것과 똑같은 드레스를 또 꺼냈어요. 사라가 이게 시어머니에게 신이 나서 달려온 걸 보고 할머니 엄마는 파란색 옷을 입고 계세요. 옷은 뭐 하세요 할머니? 오 정말 좋네요. 에밀리와 제가 어울리는 드레스를 즐기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레이첼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래층에 손님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할 때 에밀리가 저를 막았어요. 괜찮아요. 몸 조심해야 해. 대답하기 전에 가볼게. 에밀리는 비명이 울리자 바로 방을 나갔고 나는 달려가서 경보를 울렸다가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던 계단 아래에 에밀리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레이첼 맙소사. 레이첼 정신 차렸어. 나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나와 에밀리 사이를 이리저리 흘끗 봤다. 에밀리는 확실히 혼란스러웠다. 잠깐만. 그런데 이게 누구지? 넘어졌는데 똑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창백해진 에밀리는 거기 버티고 있어. 둘 다 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에밀리는 데려갔습니다. 에밀리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라도 울고 있었지만 뭔가가 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내장이 있다고 말했지만 눈에 띄는 내장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녀가 우는 것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서둘러 퇴근했고 운 좋게도 에멀리는 빨리 의식을 되찾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라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드러내며 말했던 끈인가? 할머니가 계단 꼭대기에 걸어 놓았던 끈인가? 피아노선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계단을 가로질러 피아노선을 가져오는 건 아기로만 보일 뿐이야.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지 마라. 장애인 엄마 사라는 장애인일지도 모르지만 거짓말은 안 해. 이 피아노선이 엄마에 대해 뭐야? 당신 딸 사무엘까지 해치려고 했다는 게 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린 거 아냐. 난 에밀리가 다치게 하려고 만난 적이 없어서 레이첼을 다치게 하려고 한 거야. 우리 손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레이첼을 불렀는데 사실 손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당신이 레이첼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이가 당신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건가요? 엄마는 필요도 없어요. 장애아를 낳는 며느리 그 말에 방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쉬지 않고 계속했다. 사라가 그렇게 됐으니 다음도 분명 그럴 수 있을 테니 엄마도 좋고 엄마도 좋을 것이다. 아이가 이제 없어져서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엄마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저는 사라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 나이에 글도 못 읽거든요. 엄마의 거친 말에 실패했어요. 사무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장애인은 힘들게 살 뿐이라 짐이라 살 이유가 없다. 장애아를 낳은 여자는 더할 나위 없지.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사무엘 엄마 내가 새벽에 사라한테 미안해 내 손자인데 고자질할 거라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어.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사라를 씁쓸하게 노려보니까 사라 앞에 함정을 놓는 거야. 소름이 돋았어. 사라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었다는 생각은 아마도 그들이 성공한다면 다음에는 사라를 쫓을 계획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소름 끼치는 생각입니다. 엄마 당신이 살인으로 하려고 한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니까 왜 결함이 있는 청바지를 입은 이 여자와 이혼하고 그의 어머니의 뻔뻔함에 더 어린 여자를 찾는 게 어때요? 사무엘은 그녀에게 총을 쏘고 그녀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냉랭한 모습입니다. 엄마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기억해오. 그래.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에게 자주 울면서 왔습니다. 나는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의학적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 나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녀에게 자신의 장애를 증명하는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래 이 장애가 유전이라면 원인은 레이첼이 아니라 나야. 왜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손자를 죽일 생각까지 하는 여자에게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할 말을 잃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했어야 했습니다. 장애 내 옆에 서 있던 건 레이첼이었어. 맞아. 사무엘에게 느꼈어. 기발하면서도 상냥한 남자 그리고 그에게 장애 여부를 말했어. 나는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한다. 나는 직장에서 운전하고 심지어 큰 PRS를 이끌고 일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서번트 증후군도 포함해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네요. 사무엘도 그중 한 명인데 재능을 이용해서 직장 생활을 망쳐버렸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장애인들이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요? 저들을 낳은 여자가 가을에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 HS는 나와 우리 엄마가 집에서 꽤 가깝습니다. 이게 다른 줄 몰랐어요. 엄마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걸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건 당신이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에밀리 당신은 표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군요. 그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조카를 모욕하고 레이첼을 죽일 뻔한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난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거예요. 엄마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했고 에밀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한 후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제발 이제 떠나세요. 사무엘의 차가움이 어머니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하세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유일한 선택은 감옥입니다. 물론 당신이 한 일은 살인 미수이지만 고소할지 여부는 레이첼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정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시어머니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미안해요. 경찰이 아니라요. 테드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무엘과 에밀리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사라와 우리 태아가 할머니 때문에 범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레이첼 하지만 손해배상으로 당신을 고소할 것이고 당신은 사라나 다가오는 아이를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마침내 사라에게 닿을 때 지지하지 않는 얼굴을 둘러보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증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마 그만해요. 사라의 장애 때문에 모욕했던 그 여자가 지금 그녀에게 달라붙어 도움을 청하고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사라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러를 볼 때 장애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과 저와 똑같은 차가운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라는 당신이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난 짐이고 쓰레기야. 세러는 천천히 말했지만 그녀는 할머니가 말한 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요. 엄마를 괴롭힌 할머니. 아기와 에밀리 잘 가요. 인슐린 새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사라에게 반기를 들고 비틀었다면 충분하다. 아야, 아프게 놔두세요. 레이첼이 당신의 함정에 빠졌다면 에밀리는 더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에밀리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널 보살펴줄 사람이 전혀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고장나서 우리는 강제로 그녀를 세워놓고 병실에서 쫓아냈고 물론 그녀의 삶에서도 쫓아냈어. 그 후 에밀리와 나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를 민사법원에서 성공적으로 고소하고 상당한 합의금을 얻었습니다. 저도 무사히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라는 남동생을 사랑하고 매일 그와 놀아줍니다. 부러진 뼈가 회복된 에밀리는 동료와 산탄총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까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자주 찾아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샤워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 싸구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살림살이도 하고 합의금 때문에 빚도 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이 되지만 시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를 도울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는 사라와 같을 것이고 사무엘과 같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가 더 커질 때까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스럽게도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애도를 표하고 구경꾼에 대한 배려 없이 떠나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그 여자가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 그녀가 어떻게 남을 이렇게 서슴없이 대할 수 있겠는가? 시아버지를 보살피던 나는 시아버지에게 짜증을 참느라 애썼다.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입을 벌립니다. 맞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귀찮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미셸 슈어입니다. 30세 저는 2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현재 그 사람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마익입니다. 30 그리고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둘만 살았는데 남편이 외동이고 어머니한테 꽤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가끔 하루에 몇 번씩 자주 왔어요. 마익, 언제 나랑 같이 살래? 너만 괜찮다면 상관없어. 제발 돌아와줘. 외롭다는 걸 알잖아.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뿐이라는 걸 알잖아. 그녀가 이런 식으로 제 남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확실히 그녀와 함께 살 생각도 없었지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익, 미셸. 마익가 당황한 얼굴로 묻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야. 너 엄마 둘 다 건강해.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 육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정신적으로 가끔 힘들 때가 있어.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한계에 이르렀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아빠는 아버지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마이크가 이사한 이후로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곤 했습니다. 몇 달 후 퇴직을 위해 저축해두었던 통장에서 어머니는 묻지도 않고 $10,000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선뜻 고백했지만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심지어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고
마이카 한기에 도달하여 떠난 이후로 집이 불편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그녀와 이혼하겠다고 서면 계약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집에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날 밤 집의 긴장을 풀기 위해 잠시라도 같이 살자고 하셔서 남편과 동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반대하고 아빠 심정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했는데 미셸 갑자기 우리가 같이 살게 된다면 속상하겠지. 그렇지 H 하지만 아빠가 힘든 건 사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이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고통을 겪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도와줘야지. 예, 내 말이 맞아. 고마워 미셸. 내가 아빠한테 동거에 관해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과 동거하기로 결정했어. 남편과 시아버지가 합의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바로 다음 달부터. 남편 마이크는 나의 변화를 항상 알아차리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도약혼 중 첫 만남 이후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약혼을 위해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아들 마익에게 믿을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마익에게만 말을 걸었고 우리가 결혼하고 그들의 집을 몇 번 방문한 후에도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마이과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최소한이었고 그녀는 우리 대화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그녀와 나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이후로 그녀는 마이크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항상 행복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1년 정도 동거한 지 하루 만에 저에게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터져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전화가 왔는데 역시 회사에 있었어야 할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셸 잘 들어봐. 아빠가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간 것 같다고.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어? 지금 퇴근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넌 어때? 미셸 나도 갈 거야. 지금 매니저한테 얘기할게. 알았어. 병원에 도착하면 알려줘. 서둘러 병원에 가서 마이크를 만났어. 시아버지 방에 가보니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우리를 돌아보시며 걱정시켜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며 조금 안심이 되시더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소심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은 집에 있어요. 왜? 내가 집에서 쓰러졌는지. 그 사람은 구급차를 부를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직접 불러야 해서. 엄마가 구급차에 같이 타지도 않으셨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우리는 말문이 막혔고 나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아버지는 회복되어 며칠 만에 퇴원하실 수 있었지만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붕괴로 인해 몸 전체에 심각한 마비가 생겨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풀타임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마이크가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했지만 마이크와 나는 그녀를 설득했고 우리 모두는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간병과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간병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을 때 시아버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이크가 직장에서 집에 오면 그가 간병 책임을 대신 맡겠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목욕을 하며 짧은 자유의 시간을 즐기세요. 우리는 이 주기 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었고 마이가 출근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며 나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바빠서 집안일을 다 못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짜증을 내곤 했다. 직접 시어머니 좀 더 도와주실 수 없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의욕이 넘치시는지 물으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다면 대답했어요. 나 그렇게 할게. 그 대가로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닥쳐. 넌 우리 며느리일 뿐이야. 집안일은 내일이고 당연히 그 사람을 돌보고 있었어. 잠깐만 우리가 얘기했잖아. 서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단지 그가 이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속금이 필요합니다. 당신 남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는 시어머니가 나를 무례하게 부르고 떠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번 더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마이에게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이는 시어머니가 그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기쁜 마음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을 듣고 옮겨야 했지만 요양원은 비싸고 시아버지가 신체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네요. 정말 집에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번 고민 끝에 뒤에 남아서 시아버지를 계속 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그녀의 불만을 매우 명백하게 밝혔지만 마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결정을 확고히 고수했지만 이 선택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올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이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날 나는 멀리 살고 있지만 마을을 방문하고 있는 친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하루 동안 모시겠다고 법을 정했는데 막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내 방으로 오더니 미셸 나 지금 친구랑 쇼핑하러 간다고 했어. 집은 당신이 처리하고 그 사람은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친구랑 만날 일이 있어서 당신이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억울해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짜증나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렌트리에서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난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어 바보라도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것처럼 허기털이 모여들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또 만날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급히 문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울면서 왜 항상 나입니까 나는 집안일도 하고 매일 마이크 아버지를 모시는데 하루만 밖에 나가도 괜찮지 않나요?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건 너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나갔으니 할 일이 있어서 티를 닦고 친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자로 보내고 집안일로 돌아가 노인 요양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마이크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크하고 방에 들어오자 마이크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미셸 시아버지 왜 그래 내 아내 때문에 미안해 너의 계획이 망가졌어 응 아까 시아버지한테 들었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후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어 장인어른에게 건넸습니다. 제게 부탁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얼마 전 재생 버튼을 누르면 베개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다고 말을 다 듣고 나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시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나중에 이곳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시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2주 후 시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한밤중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주에서 서둘러 돌아온 남편은 결국 거기에 있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항상 너무 번거롭다고 주장하는 시어머니는 모든 준비를 떠났습니다. 남편의 빈소와 장례를 위해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빈소를 치렀고 장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 회사를 차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인맥이 넓었음에도 무너졌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시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례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있던 법이 결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셸, 여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이신가요? 그의 보살핌이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시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낯선 사람들은 그냥 조의를 표하고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나가면 된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나를 놀리듯 내뱉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얼거렸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손을 내밀고 희죽희죽 웃으며 조의금은 두고 가세요. 그 순간 피가 머리에 쏠리는 걸 느꼈어요. 누가 조의금이라도 놔두고 가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 돼요. 농담. 얼마나 욕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마이크였다. 엄마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마자 엄마 낯선 사람은 귀찮아 내 아들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마이크 그래 나도 그럴래 엄마가 줄래 엄마 이제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잖아 내 물건 가져가서 마이크 뭐야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야?
아들에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소란이 뚜렷이 보였다. 마이크가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나에게 돌아섰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마가렛은 아니다. 당장 가세요. 방금 무슨 말을 며느리 입장에서 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냐.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남자 물건 훔칠 생각은 없잖아. 상속재산은 당신이 그 사람과 마이크와 공모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상속재산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당신은 상속의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왠지 눈을 크게 뜨고 내 멱살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나한테 장난치지 마. 맨날 하고 싶은 말만 해. 그 남자 유산 분배는 내가 결정하기 싫어. 남편 뜻이잖아. 정말로.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로서 그의 의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 재산의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결국 당신은 시아버지와 이혼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아버지와 이혼했고 그날 이혼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음에 당신이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PCT를 하기 전에 이혼 서류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방조치로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가 마치 분노한 것처럼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친한 친구와의 계획을 망칠 정도로 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시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쳤고 죽어도 그냥 물려주고 유산을 남기는 등 끔찍한 말을 퍼부었다. 이런 잔혹한 말은 녹음기로 녹음해 아버지와 법사가 했다는 것. 이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